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이름은 윤나영이라고 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귀한 외동딸이었죠. 엄마는 저를 품에 안기까지 3번의 유산을 겪었고 끝내 몸을 더 상하게 하면서도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렇게 힘겹게 얻은 소중한 생명인 저를 엄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아니? 하시며 엄마가 제게 진짜 많이 해주셨던 말이랍니다. 엄마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3번의 유산과 힘들었던 출산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지만 제게만큼은 손끝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정성을 다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손수 으깨주던 딸기, 엄마의 부채질 꽁꽁 언 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감싸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 같은 사소한 감각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세상이었고 엄마 또한 저의 세상이었죠. 그러나 그 세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꼭 나를 낳고 싶었다던 엄마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인 저를 두고 먼저 떠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엄마의 채취와 옹기, 엄마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엄마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엄마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들어한 건 아빠였어요. 아빠는 엄마를 잃은 후 큰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도 어려워하셨어요. 아빠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제 나름대로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빠는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가 떠난 순간부터 아빠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아빠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게만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저보다도 아빠에게 더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빠는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불이 꺼진 채로 멍하니 거실에 앉아 벽을 보고 있을 때도 많았죠. 버리지도 못하는 엄마의 물건들을 꺼내어 끌어내리기도 하면서 엄마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고 그렇게 사라진 엄마를 더듬어 찾으며 어둠 속에 갇혀버린 사람 같았어요. 그런 아빠를 어둠 속에서 꺼내준 건 아빠의 사업 파트너였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얼마 뒤 아빠와 재혼해 저의 새엄마가 되셨어요. 처음 새엄마를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닮은 곳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엄마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죠. 늘 저를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고 제 기분을 물어보고 살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새엄마는 분명하고 딱 부러지는 말투부터 시작해서 단정한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차갑거나 모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곁을 쉽게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에도 온기가 없고 따뜻함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도 이미 중학생이었고 곧 고등학생이 될 때였으니 어린애가 아니었잖아요. 엄마 사랑이 한창 고플 나이도 아니었기에 새엄마의 그런 성향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뿐이었어요. 저를 구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으니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다소 애매한 관계였다고 하면 될까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쨌거나 새엄마 덕분에 아빠가 안정을 되찾았고 다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됐잖아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아빠 옆에 그런 분이 버팀목으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죠.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립심을 키우게 됐으니 결국 제게도 좋은 영향을 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라며 무난하게 대학 졸업까지 했으나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제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게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저희 가족처럼 온기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결혼이 하고 싶어서 선도 많이 봤어요.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인생 최대의 목표가 현모양처라 하더라도 아무하거나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영이 너 취직할 생각은 없어? 그럼 대학원 진학이라도 하는 건 어때? 아니, 싫어요. 공부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취직하고 싶은 회사도 별로. 그냥 요리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신부 수업이나 할래요. 그럴 수 있는 형편이니 그렇게 해도 좋다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니? 차라리 회사에 나와서 일을 좀 배우면 어때? 네 적성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말이야. 아빠 회사 일은 정말로 저랑 안 맞아요. 꼭 일을 해야 한다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낫죠. 아니야. 너한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사는 것도 좋다만 당장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까워서 그러지. 사람이야 생기겠죠 뭐. 예,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지.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주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말이다. 아빠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이 있는데 너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별로 안 내키는데 꼭 해야 해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해보자. 아빠랑 나랑 내일부터 출장인 거 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두 분이 출장을 떠나셨는데 너무 제 고집만 부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 능력 믿고 놀고 먹으려는 철부지가 된 것 같아 여러모로 부끄럽기도 했어요. 특히 새엄마가 저를 한심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죠. 그런 아이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오시는 날 제가 직접 마중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빠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가던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때 상대차 운전자가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한눈에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고 접촉사고라는 우연은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남편과 저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둘 다 결혼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아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을 인사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객관적인 조건이 지나치게 평범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 분이 남편을 탐탁차나 하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나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편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두 분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구나. 네, 내가 찾던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깊은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회사가 어디라고? 이름이 뭐라고 했니? 찾아보셔도 정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거든요. 직급은 대리예요. 안정적인 회사이긴 한 거야. 중소기업도 워낙 천차만별이니. 두 분 보시기에 번듯한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이죠. 아주 좋게 말하자면 평범한 거지. 나도 조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속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어? 결혼까지 결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따뜻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정하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하마터면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 엄마는 당연히 새엄마가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를 말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뱉었다면 엄마도 새엄마도 제가 돌아가신 엄마를 말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서 돌아가신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고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새엄마 앞에서 할 수도 없었고
아빠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지만 저는 조건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빠도 동감이야.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든든한 사윗감에게 우리 딸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지. 연애 기간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만나보는 건 어떠니? 이미 충분히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고 굳이 연애 기간을 더 갖고 싶지는 않아요.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싶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고요. 신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새엄마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친정 지원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 그런 배부른 소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괜히 제가 스스로 찔려서 그랬겠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에게서 운명의 상대라는 확신을 받았고 잘 살 자신이 있다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아쉬워하시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으로 회사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큰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신혼살림 시작할 때 친정 도움 받은 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친정 도움 없이 저희 부부 힘으로 살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그저 남편과 저 반반씩 닮은 예쁜 아이들부터 낳고 싶었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셋만 낳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결혼만 하면 아이는 저절로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하긴 돌아가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데 그것도 잊고 살았었나 봅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건강한 제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초조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남편도 저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자연 임신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만큼은 아니라도 제가 한창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쯤만 해도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였고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렇긴 해도 지금처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크진 않았으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이긴 했죠. 외벌이 남편 월급으로는 확실히 부담이 크게 됐어요. 결국 친정도움으로 난임 시술까지 받았어요. 신혼집 장만할 때 친정도움을 받긴 했지만 저희들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절대 친정도움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손 벌릴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인공수정으로 시작했어요.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배란 유도제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한 후 배란 촉진 주사를 또 맞고 인공수정을 진행했는데 배란 유도 주사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사를 배에 직접 놓아야 했는데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마다 온몸이 긴장되더라고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니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오르기도 하고 몸이 퉁퉁 붓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2주를 기다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긴장하며 떨었던 게 엊그제 같네요. 인공수정 2번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는데 그 과정은 훨씬 더 힘들더군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줄이 뜨기를 바랐어요.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2번째 줄이 보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초음파상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가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고 결국 8주차에 자연 유산을 겪었어요. 힘든 시술의 과정을 겪고도 끝내 아이를 품지 못한 허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엄마 목숨을 담보로 저를 그렇게 힘들게 낳았다는 걸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난임 시술과 유산을 겪으며 그 심정을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없는 노력. 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 절망을 어떻게 다 말로 할까요? 제 인생의 꿈이라곤 단 하나였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딱히 제게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제가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유산을 3번이나 하고 힘들게 저를 얻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막연하게 제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고 결국 아이를 품는 건 저잖아요. 시술을 통해 아이씨를 심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한 건 저라는 죄책감을 떨치기는 어려웠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예쁜 아이 꼭 낳아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무슨 소리야. 아이 뭐가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결국은 내가 품어내지 못한 거잖아. 그런 소리 마. 그 힘든 시술 당신만 겪게 해서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래. 고생시켜서 내가 미안하지. 내 아이, 우리 아이 꼭 낳고 싶었어. 얼마든지 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 그런 기회도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니까 포기라는 게 참 어렵다. 포기라고 생각하지 마. 그저 우리와 인연이 닿는 아이가 없었을 뿐이야. 나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 품에 안겨서 진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떠올랐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젠 좀 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품에 안겨 이제 정말 포기하고 놓아줄 시간이라는 걸 실감했죠. 제가 아이 갖는 걸 포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아이를 낳고 애 봐줄 사람을 구한다고 하길래 제가 나서서 시누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결국 포기한 상황에서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미안해했지만 저는 제 아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시누이 아이 육아에 몰두하며 새롭게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없어도 남편과의 가정을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내조에도 더 최선을 다했죠. 남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림 잘하는 유능한 아내가 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훌쩍 흘렀어요.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 크는 걸 보면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다고 하던데 제게도 그 시간들은 똑같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평범하게 지나가던 어느 날 새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관리에 말도 못하게 철저하신 분이셨는데 저혈압 쇼크가 심각하게 왔던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가 아무리 새엄마와 큰 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간 쌓인 정이 왜 없었겠어요. 새엄마 인생도 슬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에 빈소 지키며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 알았더라면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몇 번 더 할 것을 하는 후회도 있었어요. 새엄마가 성향이 어떠하든 제가 노력했더라면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새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동안 새엄마가 함께 계셨으니 아빠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살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새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도 부쩍 늙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처럼 또 무너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힘들어 하시진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만 새엄마와 같이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겠다고 하시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죠. 아빠, 새엄마 안 계셔도 아빠 아직 건강하신데 충분히 더 꾸려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 그만두시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꾸준히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좋죠. 정년이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세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만두려는 거다. 의욕도 없이 꾸역꾸역.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내가 의무감으로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 장인어른, 내키지 않을 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업 정리하시고 나면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취미도 꼭 만들고 그러세요? 그래, 강서방 고맙네. 꼭 그렇게 하겠네. 그리고 말이야, 내가 강서방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이참에 내 사업 정리 다 하면서 자네한테 사업 자금을 좀 해주고 싶네.
자네 수완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사업에도 관심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네? 네. 네. 언젠가는 제 사업을 꾸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생각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 막연한 생각 구체화시켜 보게. 사위도 자식인데 애비가 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자네한테 고맙고 미안한 게 많어. 저희 아빠만 해도 옛날 분이라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걸 사위인 남편에게 늘 미안해 하셨거든요.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아빠도 내심 유산을 여러 번 경험한 엄마를 떠올리며 엄마 체질을 닮아 저도 아이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라도 남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더불어 자식 없이 살아도 내 딸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뇌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빠의 그런 제안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넙죽받기가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대주겠다고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니 부담감도 컸을 테니 처가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덮어놓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처가 덕보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뭣도 모르고 자금 지원받아 시작하면 다 되는 줄 아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그런 혜택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뛰었죠. 그러나 그 끈기와 성실함이 성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초기 남편은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었어요. 휴일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일 수도 없었고 손발 잘 맞는 팀이 갖춰진 것도 아니었으니 웬만한 건 다 남편이 직접 해결했어요. 하루 종일 발로 뛰어 직접 발품을 팔아 시장 조사를 하고 작은 계약 하나라도 성사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상대 업체를 찾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뛰어다니면서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늦은 밤 집에서도 노트북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가 몸 상할까 걱정이야. 사업이 원래 치열한 거잖아.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뭐. 처가 도움 받고도 이 정도밖에 못하면 나 스스로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꼴이지. 무슨 소리야. 벌써 계약도 여러 건 따냈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무능하다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장인어른께도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마음처럼 되질 않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아빠도 사업하면서 힘든 시기도 많이 겪어보셨고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초조해하지 말고 당신 페이스대로 해.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거래처 한 곳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맺은 큰 계약이었죠. 그 계약을 시작으로 남편 사업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의욕적으로 움직였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그 말처럼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처가 도움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더 이상 따라붙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편이 만든 결과물들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고 격려했죠. 사업하는 남편 내조라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내는 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새엄마 돌아가시고 사업 정리하시며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살폈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드시는 것도 챙겼어야 했는데 살림 봐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만 믿고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후회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무겁게 아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유산을 정리해야 했죠. 남편 사업에 이미 큰 돈을 받은 상황이라 아빠 유산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마지막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걸로 손해를 많이 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빠 사시던 집을 비롯해 다 처분해도 심지어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를 하며 빚 청산에서 손을 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잘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며 남편이 우리가 잘 정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어요. 물론 저희가 친정 도움 받은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 말까지 그렇게 해주니 제 마음도 좋았죠. 그렇게 정리를 하며 아빠를 보내는 마음에 조금 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산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빠 보내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 차리고 배웅한 후 커피를 내려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가벼운 속쓰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어서 찾아온 더부룩한 느낌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속은 더부룩한데 체중은 또 조금 줄어 있었는데 특별히 식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나이 들면서 살 빠지는 걱정을 많이 한다던데 나도 벌써 그럴 나이인가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소화제도 안 먹고 버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병원을 찾았죠. 처방 좀 받아 많이 독하지 않은 약이나 받아올 요량으로 찾았던 병원이었고 의사 역시 가볍게 문진을 하더니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준 것은 좀 신경이 쓰인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좀 심하게 온 건가 싶은 생각으로 내시경을 예약하고 큰 부담 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마친 의사의 얼굴이 심상찮다는 걸 직감했어요. 결과가 많이 안 좋은가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위험이 아주 심각한 건가요? 수술 뭐 그런 거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제 소견으로는 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결과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위암 확진, 그것도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위염이 아니라 위암이라니. 며칠 전 의사의 말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위암 선고를 받은 기분은 절망적이었어요. 위암은 암도 아니라고 얼마든지 치료받아 완치 판정받을 수 있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3기라는 큰 벽은 저를 한 번 더 무너지게 했죠. 3기라고요? 3기라면 많이 위험한가요? 치료는 어떻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다행히 전이가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항암 치료, 그런 것들 당장 언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로 수술일을 잡을 거예요.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시고 함께 오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앞에 펼쳐진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부터 제게는 다른 세상이 시작된 거죠. 간단할 거라던 수술은 생각보다 길었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배에 느껴지는 둔한 통증, 바짝 말라있는 목, 손끝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무기력함이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수술 후 첫 미음조차 속이 거부했고 조금이라도 억지로 삼키면 바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올라왔죠. 그러니 나날이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요. 수술 후 체력이 회복되어야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몸에 좋다는 걸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도무지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영양주사와 영양제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수술 후유증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묽은 액체가 천천히 제 몸속으로 흘러들어간 그 순간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더니 몇 시간이 지나자 바로 반응이 오더군요. 뼛속까지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고 온몸이 으슬으슬했어요. 몇 차례 항암을 거듭하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식욕은 바닥을 쳤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니 손으로 슬쩍 쓰다듬기만 해도 뭉텅이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저조차도 점점 낯설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체중이 20kg나 빠져 있었거든요.
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볼이 움푹 들어가고 갈비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살이 빠지며 자존감과 의욕이 모두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뭘 그만하자는 거야? 항암 치료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아직 더 남았잖아. 내가 지금 그딴 치료 얘기하는 것 같아? 여보, 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하자고.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 이혼 좀 해주라. 저는 남편이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장난을 치려는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은 낯선 얼굴을 하고서 제 눈길조차 피하지 않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장난도 아니라는 걸 남편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넌 정말 몰랐어? 솔직히 말해줄까? 넌 지금 사람 꼴이 아니야. 넌 거울도 안 보냐? 네 꼴이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 뭐? 그게 할 소리야? 난 환자야. 그래서 뭐?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서는 난 네가 걸어오는 것만 봐도 뼈다귀가 걸어오는 것 같아서 소름이 다 끼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 정말. 나 원망하지 마. 입장 바꿔서 네가 나라면 너 같은 애랑 살고 싶겠냐? 나 정말 더 이상은 더 꼴배기 싫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니까 그냥 이혼해줘. 꼴배기가 싫어? 소름이 끼쳐? 그래. 네 옆에만 있으면 토할 것 같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가뜩이나 힘든 제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말들을 내뱉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힘든 저를 보며 남편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만 했지 아픈 저를 두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하던데 저는 그랬거든요. 만약 남편이 암에 걸려 제가 겪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같이 아파주고 싶을 것 같았어요. 사는 동안 남편이 몇 번쯤 심하게 앓을 때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아니고 또 제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그 사람은 이미 제가 알던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다는 건 좀 그렇고 뭐 그냥 놓아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제발 징징대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 나 정말 징징거리고 힘들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그런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도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카들이랑 놀아주며 행복하게 웃는 걸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아이 없이도 우리 두 사람 의지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이 고맙기도 했는데 제가 암 투병을 하며 힘든 상황이 되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야속했죠. 그러나 이미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매달릴 힘도 없었고 그래봤자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 것 같았기에 저는 거의 체념한 상태로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잘 생각했어. 너 힘도 없는데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텨봤자 서로 힘들지. 위자료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 당신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1억이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래? 뭐? 당신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그렇게 시작해서 골치 아픈 소리 할 거면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 아니, 그럴 거 없어. 그렇게 해.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남편은 독한 소리를 하며 이혼하자고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위자료 1억 내놓으며 제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 사업도 우리 아빠 자금으로 시작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항암 치료받으며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얻는 게 대체 뭘까 싶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 사업체에 대한 권리를 더 주장하지 않고 제 살 집 하나 마련할 정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1억을 받아들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근교에 작은 집 하나 구해 들어가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라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혼자가 된 이상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 저를 많이 위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집안에 가득하도록 했는데 기분 좋게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폐 깊숙이 내려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으로는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반찬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나물을 슴슴하게 무치고 된장국에도 넉넉하게 넣어 설탕과 소금 줄이고 건강하게 챙겨 먹었어요. 그렇게 먹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훨씬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종류도 늘리며 욕심을 내어보다가 발효된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김치는 물론 각종 장을 직접 담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 남편 내조 열심히 하며 음식 만드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지만 김치나 장류는 늘 믿을 수 있는 곳에 주문해다 먹었거든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새엄마는 그런 쪽으로는 통관심이 없는 분이셨으니 죄다 주문해서 드셨고 저 역시 그걸 그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김치나 장을 직접 담그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친정에서 가져다 먹거나 사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직접 담가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들어가는 재료도 최고로 좋은 것들로 골라서 할 수 있으니 좋았어요. 또 남는 게 시간이었으니 때 맞춰 잔뜩 만들어 놓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빈말처럼 장사를 해보라는 소리를 듣고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는데 그게 정말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제가 혼자서 집에서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그리 큰 규모로 할 수도 없었고 주문 들어오는 것을 쳐내기가 힘들 정도로 주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재료들을 발효시켜 선식처럼 가루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고 개발에 몰두했어요. 시행착오도 겪었죠. 처음부터 선식처럼 먹는 걸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발효식품이 좋다는 생각에 제가 먹으려고 집에서 시작해봤는데 귀리와 현미 등을 24시간 불려 일정한 온도로 저온 발효를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피거나 맛이 이상해지거나 그러기나 하고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선식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보려 한 건데 적절한 비율과 농도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차례 기도를 한 끝에 본격적으로 상품화를 해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암 투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나 장사가 꽤 잘 됐어요. 제 병을 상품화해서 장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제가 효과를 본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도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건강도 많이 회복했답니다. 먹는 게 좋아지니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정기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치료나 관리도 받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암에 걸리기 전보다 모든 면에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피부도 맑아지고 손톱도 튼튼해졌고 무엇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던 제가 지금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답니다. 20kg나 빠졌던 살도 건강하게 회복됐는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시작해서 근육량을 많이 늘린 덕분에 20대 부럽지 않은 몸도 갖게 됐어요. 근력이 붙으면서 몸에 탄력이 생기니 몸이 예뻐진 것도 그렇지만 아픈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받쳐주니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처럼 암 투병을 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해지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기다리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제가 직접 고객들을 찾아 나서며 제가 만든 제품을 알렸어요. 병원이나 건강원, 운동센터,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과 콜라보를 해 제품을 알리고 있었죠. 그날도 콜라보 제안을 해온 업체와 미팅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쩐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쳐다봤더니 전 남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쯤은 그렇게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정말 그렇게 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앞으로 달려와 주저앉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5년 만인가? 세상에, 몰라보게 건강해졌구나. 당신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내가 눈물이 다 나지 뭐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니? 그따위 얄팍한 쇼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았어?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지만 제 눈에 그 모습은 그저 가증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그런 식으로 제게 나타나 그딴 수작을 부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딴 식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이혼 후 전 남편과의 겹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됐는데 그땐 정말 참담했던 것 같아요. 나영아, 네 남편, 아니, 네 전 남편 재혼한 거 알아? 뭐? 재혼? 결혼했단 말이야? 아니, 몰랐어. 언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지난주에 했대. 우리 모임에서 딱 2명 불렀더라고. 내가 너랑 제일 친하니까 나한테는 다들 쉬쉬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런다고 숨겨질 일이니? 일주일 만에 뽀록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선이라도 봤대? 선은 무슨, 너한테 이혼해내라고 난리칠 때 이미 여자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 깜빡 속은 거야. 이제라도 소송해. 이혼 후에도 소송할 수 있다더라. 네 전 남편 놈한테는 물론이고 상간녀년한테도 위자료 받아내고 참교육시켜야 하는 거 아니니?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저는 전 남편이 불륜 같은 걸 저질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워낙 챙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 내조해줄 여자가 필요해 선봐서 결혼한 건가 싶은 생각을 먼저 했으니까요. 그런데 불륜이었다니 아픈 저를 두고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생각에 배신감은 한 번 더 휘몰아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한 채 이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화가 났어요. 지인의 말처럼 온갖 소송 진행할 생각도 했었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인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으로 저 혼자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위자료 몇 천 더 받아내는 게 제게 그리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게 더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귀도 닫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제 사업이 한창 잘 되기 시작할 무렵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나영아, 하늘이 무심하진 않더라. 야, 네 전 남편 그 자식 쫄딱 망하게 생긴 모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망하다니. 사업 확장한다 어쩐다 하면서 한껏 들떠 있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작은 문제를 겪는다 소리가 들렸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 그 인간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던 인간이 아닌데 욕심을 부렸나 보네. 모르지 뭐. 바람났던 상간녀 어린 년이 그렇게 명품 좋아하고 돈을 밝힌다던데 새 마누라 등살에 그랬을지도 모르지. 아이고 정말 한심하다. 겨우 그런 인간이었던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너 그런 인간이랑 헤어진 것부터가 하늘이 도운 거야. 그리고 그 인간 벌 받게 된 것도 다 순리대로 가는 거지 뭐. 사업 어려워지면서 마누라한테 이혼까지 당했대. 결국 돈 보고 들러붙었던 여자였나 보네. 그런 것도 모르고 등신 새끼. 아이고 참 꼴 좋다. 왜 아니야?
내가 큰 몇 년 사이 들은 얘기 중에 세상 속 시원한 소식이더라. 나도 웬만하면 너한테 그 인간 얘기 안 전하려고 했는데 얘 이런 건 전해줘야지 안 그러니? 그래 맞아. 고마워. 나도 정말 정말 통쾌하다. 이런 소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알려줘. 그리고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이 제 안부를 물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제가 성공했다는 걸 전 남편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겹지인만 해도 몇 명인데요. 그러니 쫄딱 망하고 이제 와서 다시 저랑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속셈이 빤히 보였죠. 아무리 힘들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지인에게 그 인간이 내 안부를 왜 궁금해하냐고 어이없다 소리만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전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도 전 남편은 다른 겹지인들을 돌아가며 찔러서 제게 안부를 전해왔고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호시탐탐 제 주변을 맴돌다가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난 게 바로 그날 그 길에서였던 겁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미안해. 미안했어.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잘 안 해. 너 제정신 아니었던 건 확실하더라. 바람까지 피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지? 바람이라니. 아이, 그게 아니라. 그래, 당신이랑 이혼하기 전보다 알고 있던 여자이긴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됐어. 그딴 구질구질한 변명 듣고 싶어서 한 말도 아니니까 그거 듣기 싫은 소리 꺼내지도 마. 그래, 맞아. 그딴 얘기는 할 것도 없지. 의미도 없는 얘기잖아. 나 당신 없이는 안 되는 걸 깨달았어. 나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나 없이는 못 살아? 나랑은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더니? 아이, 그때 내가 한 말은 다 잊어줘. 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 당신한테 몹쓸 소리를 많이 한 것만 알겠는데 내가 정말 미친놈이지.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딴 소리를 왜 내 앞에서 하고 난리야. 야, 자기 반성은 혼자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나 정말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 내가 당신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저는 전 남편이 하는 소리를 더 듣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더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던 날 했던 그 독하고 모진 말들을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전 남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포기시킬 수 있는 독한 말들을 던져줬죠. 나는 네가 더러워. 다시는 내 인생에 얼씬거리지 마. 네 꼴 보는 거 자체가 구역질 나니까 알겠어? 여보, 그러지 마. 나 정말 진심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이랑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행복? 그 행복 박살낸 게 누군데? 다 네가 만든 결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미안? 그딴 싸구려 같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한테 이혼당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어. 그러니까 더 한심한 꼴 보이지 말고 꺼져라, 제발.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땅을 치며 울었지만 그런 모습도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며 잘 살고 있고 전 남편 따위 지워버린 지 오래니까요. 전 남편 향해 독설 날리며 그 어떤 소송에서도 얻지 못했을 쾌감을 얻고 산뜻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사업에만 매달리고 싶지도 않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있죠. 요즘은 요가에 빠졌어요. 요가는 운동 이상의 정신적인 추구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요즘 애들이 많이 찍는다는 바디 프로필 촬영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기로 했답니다. 저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저였지만 이제야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제 몸 건강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관련된 것들은 일부러 외면했죠. 제 속마음들까지도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전 남편에 대한 제 감정들을 솔직하게 꺼내어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잘한 결정을 했고 또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더 큰 용기를 얻고 또 확신도 가졌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